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전국 의대 정원을 발표했습니다. 충북은 충북대 200명, 충주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100명 등 300명으로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전국 최악 수준의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할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의료계 반발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배정한 도내 의대생 정원은 충북대 200명과 건대 글로컬 캠 100명, 정부는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했는데 기존 정원 49명인 충북대의 경우 증가 폭으로만 따졌을 때 4배 이상으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기존 정원 40명의 건대 글로컬 캠 역시 지역 소규모 의대 정원을 100명 이상 배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2.5배 늘었습니다. 권역별 핵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거점 충북대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학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정도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해놓고 충북도는 이번 증원이 비정상적인 지역 의료 현실을 정상으로 바꾼 계기가 됐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또 우수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실현과 교육 개혁을 예상하며 충북을 우선하는 지역 인재 전형 선발 확대와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할당제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지역 할당제 60%를 지역에 할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에 늘어난 의대생을 지역 할당을 80%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충북대 의대와 병원 교수 150여 명은 의대 증원 추진이 계속되거나 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따라 사직을 예고했는데 정부 발표에 따라 교수들 사직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여기에 휴학계 제출 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도 멀어지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의 현실화 우려도 나옵니다. 사직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속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전의교협이. 예, 그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소송이 아마 계속될 것 같다. 지역 오랜 수건이었던 의대 정원 확대. 하지만 의료계 반발과 의대생 증원이 지역 의료 공백에 실제 도움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어서 이를 담보하는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 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입원 환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입원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가 지난 2월 첫째 주 7,890여 명에서 이번 주에 든 13일 기준 4,870여 명으로 38%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났는데 이에 따라 입원 환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빅5를 제외한 기타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 환자도 같은 기간 25,200여 명에서 17,800여 명으로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대가 청주교대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 3공사업 참여를 논의하면서 학내외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대학 측이 결국 사업 신청 사흘을 앞두고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한국교원대가 청주교대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14일. 교원대는 공개 토론을 열어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한 뒤 오는 2028년까지 청주교대와 통합대학 출범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선정만 되면 5년 동안 1,000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글로컬 사업에 사활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획 발표 이후 총학생회를 비롯해 총동문회와 교수회까지 대학의 통합 결정을 질타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등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공모 신청까지 3일을 앞두고 대학은 올해 사업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학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교수의 반발에 부딪힌 김종우 총장은 이날 오전 글로컬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 총장은 일부 교직원 등에게 메시지를 통해 활기로 가득해야 할 캠퍼스가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논란을 접고 일상으로 돌아가 대학 발전을 위한 고민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내부에선 충분한 공감대와 동의 없는 통합 추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도 이만큼 크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사회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학교 전체 구성원이 공감하고 또 우리 학부생 의견에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 글로컬 대학 32차 신청을 앞두고 지난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던 청주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등을 기반으로 단독으로, 서원대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와 충청대와 연합대학 형식을 준비하는 등 도내 다수 대학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봄철 해빙기면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도로 파임 현상, 포트홀 문제, HCN 뉴스와이드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가 인공지능으로 포트홀을 미리 찾아내 보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 한 곳 없이 파여 있고 땜질한 흔적이 가득한 아스팔트,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입니다.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차량 파손이나 2차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시골길만도 못해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에 충격이 많이 오죠. 이 하체, 그 서스펜션 자체가 충격을 받으면은 얼라이먼트도 돌아가고. 그간 자체 순찰이나 시민 신고에 의존해왔던 포트홀을 서울시가 AI로 한 발 앞서 찾아낼 전망입니다. 버스와 택시 2,000대에 달린 인공지능 촬영 장비가 주행 중 자동으로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진과 위치 정보가 시청에 전달되면 보수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작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도로 파손이 심한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고강성 조립식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이 이루어집니다.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여기다 끼우는 개념입니다. 한 스판이 6m입니다. 3m, 6m짜리 스판을 현재 지금 한 8개 정도 깔아놨습니다. 포트홀을 5분 안에 메울 수 있는 전문 차량도 도입하는데 작업 속도가 사람보다 5배 빨라 하루 100곳까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발견된 포트홀이 바로바로 처리가 돼서 운전하시는데 위험하시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올겨울은 폭설까지 자주 내리면서 아스팔트 균열이 잦아 지난 1월과 2월 발생한 서울 시내 포트홀이 9천여 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포트홀이 생기지 않는 아스팔트 재료와 도로 포장 시공법을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최근 부산 동래구의 한 주택에서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 없는 점 등을 미뤄 고독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고령화와 1인 가구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대책이 요구됩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온천 3동의 한 주택. 지난 13일 아침 이곳에서 홀로 거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주일가량 인기척이 없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잠긴 문을 열고 숨진 A씨를 발견했는데 외부 침입이 없는 점 등을 미뤄 고독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남구 감만동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는 60대 남성 B씨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이었던 B씨는 평소 궁핍한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추위를 피하려 들어갔던 냉동창고 안에서 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범죄 행위가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열고 나오지를 못해요. 한 달 동안 돈 10원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도와줬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항상 밖에서 잤어요. 날마다 내가 밖에서 자는 거 봤어요. 지난 2017년 219건으로 집계됐던 부산의 고독사 건수는 2021년 들어 329건으로 1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 구조가 급변하며 사회적 고립과 단절은 더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작년 기준 부산의 1인 가구는 51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수식어가 익숙해져가는 부산. 가속화하는 노령화, 노인 빈곤율, 여기에 가족과의 단절까지 더해지며 고독사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오늘 이야기 살펴보면요. 지난 2021년 2월 19일입니다. 한 남성이 펜션을 방문합니다. 건물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더니 이후에는 펜션 주인에게 방에 먼지가 많다고 항의를 하면서 졸졸 따라다닙니다. 청소 중인 주인을 따라 다른 방까지 따라 들어간 뒤 나오지를 않자 나오라고 손짓만 하던 주인도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안에서 문을 닫고 70대 펜션 주인은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 지리산 펜션 살인 사건 어떤 판결을 내려졌습니까? 예,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반면에 2심에서는 4년이 감형돼서 16년이 선고되었는데 정신질환도 인정이 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심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낸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공탁금이 양형에 반영된 면이 있습니다. 재판부도 반영을 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고요. 하지만 애초에 30대라는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해도 1심의 20년형도 좀 적어 보이는데 공탁금을 냈다고 해서 그보다 4년 적은 16년형을 선고하는 것은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많이 낮은 양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역시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핑계로 감형을 받게 되는 것들은 좀 사회적으로 거리를 뒀을 때는 이게 좀 합당한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 사건이 논란이 된 게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공탁금 때문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유족도 모르게 기습 공탁했다가 4년 감형을 받고 난 뒤에 어이없게도 피의자가 이걸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유가족은 이 사실을 지난 6월에야 알았다고 하고요. 놀라운 건 이게 기습 공탁을 했다가도 다시 본인이 또 가져갈 수도 있나 봐요. 공탁이라는 것 자체가 피고인과 이제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면 네. 실제로 뭐 돈을 주고 받고 합의서 쓰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그런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피고인 측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탁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공탁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마음대로 공탁했다가 또 필요하면 가져갔다가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공탁을 하면서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합니다. 뭐 무죄의 경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피해자 측의 동의가 없으면 다시 회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한 신고를 하는데 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제한 신고서가 아마 제출된 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공탁금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무려 4년이나 감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일이 될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탁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민사상 제도인데요. 네. 그런 형사적으로 공탁을 하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수 제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변호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회수 제한 신고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민사상 공탁을 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실무상으로 어이가 없는 게 보통의 이제 형사 재판을 하는 경우에면 당연히 이제 형사상 공탁 그런 어떤 회수 제한 신고가 되어 있는 공탁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회수 제한 신고가 되지 않은 공탁임을 아마 법원 직원도 간과하고 판사도 간과하고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황당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결론은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감형도 받고 공탁금도 찾고 한마디로 목적을 다
이룬 겁니다. 이 사건이 공탁금까지 회수를 해갔다 보니까 더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공탁금이라는 게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인식 자체를 좀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공탁을 통해서 손해를 어떤 배상을 하고 손해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탁이 되면 법원 입장에서도 사실 양형의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을 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1억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누가 1억을 다 공탁했다라고 하면 피해 금액이 다 회복된 것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거죠. 네. 근데 사기라든지 어떤 이런 재산 범죄 이외의 경우에는 그런 공탁이 사실은 별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탁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말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사기 또는 절도 뭐 이런 재산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탁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 사건처럼 뭐 살인이라든지 혹은 성폭력 같은 사건들의 경우에는 공탁금을 낸다고 그 상처가 아물거나 회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 범죄 이외에 네. 뭐 살인, 상해 그리고 뭐 성범죄 등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탁금으로 어떤 자신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감형 사유로 하면 안 된다. 사실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정신적인 피해든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고인 측에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아니 이 피고인 측에서 합의도 안 하고 공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엄하게 처벌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탄원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선에서 보면 공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 유전무죄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이런 데에서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지만 문제는 판단을 해야 하는 법원이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실수를 했고요. 그 결과 유족은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현재 법원은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유족의 이 억울함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사안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공탁을 하려면 형사상 공탁을 하려면 회수 제한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사실 간과한 상태로 지금 쭉 이어져서 그리고 무려 4년이나 감형을 해준 결과가 됐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실수를 했다, 잘못을 그렇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 측에서는 법원 상대로 어떤 그 법원의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으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형식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존 피고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감형을 받겠다고 1억을 공탁했다가 사실 재판 끝나고서 다시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또 약간 법원을 기망한 것의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또 그 자체가 또 별다른 사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런 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또 피해자가 또 피해에 대한 노력을 또 한 번 또 드려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 공탁금이라는 제도가 나쁘겠습니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2차, 3차 가해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입장을 더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게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5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서 경남 통영에서도 7명이 구조되고 4명이 실종되는 어선 사고가 있었는데요. 잇따른 어선 사고는 기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어려운 어업 환경 속에 조금이라도 더 잡아보겠다며 무리하게 조업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구룡포항에서 12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뒤집힌 9톤급 대게잡이 어선. 출항하기 전에는 날씨가 좋았지만 갑자기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철수가 지연돼
결국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실종된 외국인 선원 1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어기이기도 한 3월은 해상 기상의 변화가 심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돌풍과 높아지는 파도는 위험천만입니다. 지난 1일 제주도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혀 2명이 목숨을 잃은 뒤 통영 욕지도와 통영 앞바다 등에서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강하게 부는데 조업을 좀 무리하게 하는 편이죠. 의욕이 좀 없다 보니까 조업을 좀 무리하는 과정이 되게 원인인 것 같아요. 해경 역시 무리한 조업을 어선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어획량은 줄고 출어 경비는 더 늘어나는 상황에 한번 바다에 나가면 좀 더 많이 잡고 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한된 기준을 넘어 잡은 고기나 장비를 적재하면 파도가 높을 경우 어선이 버티기 힘듭니다. 최근에 어민들이 조업 양도 줄고 그다음에 멀리 조업에 가면은 많이 잡힌다는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멀리까지 가서 조업을 하고 하는 사항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시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됩니다. 이번 사고처럼 갑작스런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해경도 바다로 나가는 어선을 막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상기온과 악천후 속에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선 출항 기준을 더 강화하고 어민들의 출어 경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울진군이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한 울진군 요트학교가 올해 방문객 1만 명을 목표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요트 선상체험부터 요트 조정면허 교육까지 전국에서 찾는 요트 명소로의 도약을 꿈꿉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울진 후포항에 선박 중인 요트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하나 둘 탑승합니다. 울진군 요트학교가 올해 3월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미 경북 20여 개 학교에서 예약을 완료할 정도로 시작이 좋습니다. 학생들의 체험 학습 중에서도 단연 요트 선상 체험이 으뜸입니다. 근데 요트를 한 번도 안 타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탈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되고 설렙니다. 상주였던 바닷가도 구경하고 친구들과 노래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수다 떠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상에서 바라보는 동해 바다 그리고 이색적인 울진의 전경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매력입니다. 일단은 망망대해를 마음껏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해가 뜰 때는 또 뜨거운 태양도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올해 울진군 요트학교는 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요트 문화의 저변을 넓힐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이던 울진군 요트학교를 지난해부터 직영으로 운영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전문 강사 채용과 요트 정비도 마쳤는데 요트 조정 면허 교육의 경쟁력도 한층 높였습니다. 올해는 아마 10,000명 정도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트 면허 시험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트 체험 학생하고 일반인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모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난해 울진군 요트학교를 찾은 프로그램 체험자 수는 8,000여 명 수준. 올해 울진 요트학교를 찾는 체험자 수가 10,000명을 넘을 걸로 기대되는 만큼 지역을 알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걸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올 들어 관악산과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들개가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죠. 관악구가 전문가들을 동원해 본격적인 포악에 나섰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들개 한 마리를 구조대원들이 천천히 옮깁니다. 관악구 청룡산 둘레길에 설치된 포획 틀에 잡힌 건데 올해 들어 20마리째입니다. 손 안 물리게 조심하세요. 손 안 물리게. 관악산과 청룡산 일대에 들개가 출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1월. 대부분 주택가에서 버려진 유기견인데 겨울 들어 먹이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활동 반경이 점점 커진 탓입니다. 2달 전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선 들개 2마리가 학생들을 위협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본 거는 한 2마리 정도. 사람이 키우는 개 같지가 않고 맞닥뜨리면은 좀 위험하긴 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주민 불안이 커지자 관악구가 야생 들깨 집중 포획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지역 산자락에는 포획틀 34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들깨의 동선과 경로를 파악해서 필요한 장소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큰 게보다는 좀 중견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뭐 틀에도 많이 잡히고 아니면 이제 애들이 이제 강아지 같은 애들과 이제 분만을 했을 때 불을 파고 있을 때 그런 은신처를 갖다 발견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좀 많은 소득이 있죠. 뭐 강아지들 뭐 한 6마리, 7마리씩도 좀 가지고 오니까. 야생동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포획단이 현장을 순찰하면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유치원과 산책로 등 안전 취약지대를 중심으로는 전문가와 함께 맞춤 포획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잡힌 들깨는 관악구 위탁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됩니다. 그 포획된 들깨는 저희 관악구 동물보호센터로 안전하게 이송이 되고요. 거기서 기본 치료를 받고 이게 건강하게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좀 입양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산속을 배회하는 들깨는 약 200마리로 추산됩니다. 관악구는 들깨 이동이 잦은 야간이나 새벽에 산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들깨를 발견하면 구청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서초구가 보도에 있는 맨홀 뚜껑을 철제로 교체합니다. 튼튼한 철제 뚜껑으로 바꿔 파손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혹시 모를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색깔을 넣어 만든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철제 맨홀에 비해 내구성이 약해 파손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죠. 네. 이제 아이들이 좀 부주의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좀 보수하면 좋겠는데요. 현재 서초구 보도에 남아있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1,100여 개. 구는 이달부터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자리한 맨홀 뚜껑 700개를 철제로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에 비해 강도가 높은 주철 재질로 균열이나 구멍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맨홀은 아무래도 내구성이 약해서 시간이 지나면 손상이 발생이 되지만 철제 맨홀은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안전사고에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편 서초구는 강남역 등 침수 취약 지역 맨홀에 설치해온 추락 방지 시설을 올해 3천여 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년간 8.3km 길이로 설치한 연속형 빗물바지도 올해 서운로와 서초 3동 사거리 등 저지대 도로에 총 길이 약 1.7km에 걸쳐 설치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 경북경찰청이 마약과 도박 근절을 위해 꾸렸던 합동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추진단은 경북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형사와 수사 등 10개 부서가 참여해 강력 단속과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진행합니다. 경북경찰은 지난해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마약서범 724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